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BT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네, 아니 프랑스에 있는 퐁피두 센터 요 한국에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요.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고요? 네, 아예 이제 한국에 오. 계속 머무릅니다. 네. 이 퐁피두 센터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 3대 미술관이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현대미술관인데요. 이번에 그 분관을 63빌딩에 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39년 동안 63빌딩을 지켰던 아쿠아리움 자리에 이 퐁피두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퐁피두 센터가 한국에 온다라는 얘기는 조금 오래된 이슈입니다. 지난 2021년에 인천국제공항에 퐁피두 센터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었고요. 이후에 22년도에는 아니다. 부산으로 간다라고 전해졌었다가 올해 이제 63빌딩으로 가는 게 완전히 픽스되어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좀 우리나라의 이 퐁피두 센터라는 미술관 자체가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좀 지방에도 이런 유명 미술관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산으로 갔다가 또 인천국제공항에 두면 방문객들도 좀 관광객들도 그렇죠.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결국에 63빌딩으로 가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퐁피두 센터처럼 좀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이 한국에다가 분관을 낸다라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퐁피두 센터의 역사와 소장품 그리고 건축 등의 특별한 점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퐁피두 센터 서울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름이 퐁피두 한화 서울이라고 어. 이미 좀 정해져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한화가 승리자가 된 건가 싶은데 이게 저도 한 십수년 전에 혼자 파리 네. 여행 갔다가 정말 안 되는 일정 쪼개서 굳이 갔던 유명하다고 오. 하니까 봐도 잘 모릅니다만 퐁피두 센터라는 곳이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통째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퐁피두 센터 안에 있는 이 프랑스 현대미술관이 오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퐁피두 센터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면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곳인데요. 이 퐁피두 센터가 1977년에 지어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총 1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가 다 미술관인 건 아니고 다양한 공간이 입주해 있어요. 이 미술관 외에도 도서관, 음악연구소, 서점,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있는데 모두 다 문화예술 관련된 공간들입니다. 이건 이 퐁피두 센터를 지을 당시에 프랑스 정부의 니즈에 맞춰서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 프랑스 현대미술관을 좀 이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 도서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퐁피두 센터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퐁피두 센터에 4층과 5층에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정확히는 퐁피두 센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은 루브르 미술관과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너무 많이들 퐁피두는 곧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부르고 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편의를 위해서 퐁피두라고 칭하는 것으로 찬성. 해볼게요.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이 너무 기니까. 네. 이 퐁피두라고 하는 곳은 크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미술관계의 작은 거인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거 맞아요. 작다기엔 너무 커 보이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큰 건물 안에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붙여봤는데요. 이 퐁피두는 2023년 기준 세계 미술관 방문객 순위 19위에 올라 있습니다. 260만 명이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규모 대비로는 좀 큰 수치라고 볼 그러네요. 수 있어요. 이 퐁피두 미술관은 다른 대형 미술관 대비 전시 공간의 크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층과 5층을 합치면 1만 평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1위에 오른 루브르 박물관은 전시 면적이 2만 2천 평이고요. 6위에 오른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면적이 2만 7천 평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 면적이 아닌 부지 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대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퐁피두 센터는 조금 작은 미술관
미술관이다. 물론 크기는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방문객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퐁피두 미술관은 좀 젊은 미술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1977년에 개관을 해서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는 역사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젊은 마케팅 전략을 취하곤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와의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2010년에는 프랑스 지역 내에 지방 분관인 퐁피두 매츠 센터를 열었고요. 2015년에는 스페인 말라가에 또 개관을 했고 2017년에는 상하이에 개관하고 이후 2018년에는 벨기에 브뤼셀 지역에 개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에 있는 분관에서도 퐁피두의 소장품들을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게 재밌네요. 각 곳에 지점을 둔다. 네. 아, 서울점이 되게 빠른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방문 인원이 진짜 많네요. 네. 260만 명?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작년에 모두 합쳐서 1,0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미술관 하나를 찾은 사람들이 260만이다. 물론 파리라는 도시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대단하다 싶은데, 퐁피두 센터에는 어떤 작품들이 소장이 돼 있습니까? 퐁피두 센터에는 우리가 아는 근현대 작가들, 유명한 인물들은 거의 다 소장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근현대 미술이라고 할 때 분류를 좀 해보면 근대 미술은 1905년도부터 1960년대까지로 묻고요. 1960년대 이후의 작품들은 현대 미술 작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2000년 이후의 작품들은 초현대 미술 작품이라고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데 퐁피두는 근대, 현대, 초현대 미술 작품을 모두 다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총 90개국 6,400명의 예술가의 작품 1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상당한 규모인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관이라고 불리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모마가 15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마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로 와. 큰 사이즈의 현대미술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마르셀 뒤샹, 이 뒤샹의 대표작인 샘, 파운틴 작품을 우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수파, 영어로는 포비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비즘의 대표 작가인 마티스, 그리고 입체파, 큐비즘의 대표 작가인 피카소, 그리고 마티스와 피카소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했다라고 불리는 샤갈도 있고 또 추상화의 대표 작가인 칸딘스키,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인 마크 로스코, 그리고 팝아트의 대표 작가인 앤디 워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사의 대표 작가다라고 불리는 이들은 거의 다 소장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목돈연구소에서 다뤘었던 예술가 중에서는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몬드리안하고 알렉산더 칼더가 소장이 되어 있고 또 미국이 만든 예술가라고 불리는 잭슨 폴록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돼지 문신 작업을 맞아요. 선보였다라고 했었던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네, 그 빔 델보예라는 작가도 여기 소장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되게 즐겁게 금수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던 영국 대표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그리고 반타블랙 독점 사건으로 알려진 아니시 카푸어 등이 있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가 분관을 운영을 하면서 소장품 순회 전시도 매년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좀 주목하셔야 될 지점이 올해 8월 달부터 이 프랑스 퐁피두가 리뉴얼 공사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서 건물을 완전히 폐쇄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밝혀진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오픈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전시되지 못하는 작품들이 좀 분관에서 많이 선보여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분관이 내년 11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퐁피두가 소장하고 있는 지금 프랑스에서 전시할 수 없는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개업할 때는 원래 네.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멋진 거 자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는 몇 년 동안이나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8월부터 해서 30년까지인데 사실 오. 한 28년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근데 퐁피두 센터는 그 건물 외관을 보면 네. 우리가 뭐 루브르나 다른 데를 갔을 때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모습이 좀 독특한데
이 퐁피두 센터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와도 네.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상당히 연이 깊은 건축가입니다. 이 퐁피두 센터의 건축을 맡은 건 리처드 로저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2007년에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기도 한 유명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 그 여의도에 있는 빨간 건물 네. 있잖아요. 파크원이 띠 있는 거. 네, 파크원이 리처드 로저스의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바로 옆에 2021년도에 지어진 더 현대는 로저스의 유작이에요. 이 두 건물 다 빨간색 페인트로 건축 구조가 드러나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리처드 로저스는 한국 전통 건축의 단청에서 영감을 받아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전혀 상상치 못했어요. 공식 문서에 단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언뜻 보면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좀 깊게 남아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리처드 로저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1977년도에 이 퐁피두 센터를 지을 당시부터 아직 공사 중인 건가 싶은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었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 외관 사진을 검색해서 보시면요. 조금 공장 같은 느낌을 자아내요. 이 외벽에 크고 작은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드러낸 거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배관들을 밖으로 내보낸 거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배관의 기능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칠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이 전기 배관은 노란색이고요. 공조 배관은 파란색, 수도 배관은 초록색으로 칠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파크원과 더 현대 건물을 봐도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칠한 빨간색은 이 고층 건물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 역할을 하는 부분에다가 칠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파크원 건물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층 건물이 너무 많아져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손에 꼽히는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서 드러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퐁피두에서는 이 지지체 역할을 하는 건축 설비를 흰색으로 칠해서 드러냈고요. 이외에도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관객이 동선을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서 건물의 기능까지도 한눈에 알 수 있게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에 있어서 각 요소의 구조와 또 기능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을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권위자이자 선구자로 불리는 게 리처드 로저스고요. 오늘날의 이 리처드 로저스의 하이테크 건축은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적인 기준에서도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처음에 퐁피두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네. 과연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에펠탑도 처음에 되게 싫어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리처드 로저스가 만들었다라는 거는 맞지만 이거는 나중의 평가이고 당시에 이제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봐도 퐁피두 건축은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거든요. 네, 처음 공개 당시에 파리 시민들의 반응은 100% 불호였었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불호로 대동단결. 네, 당시에 리처드 로저스가 이제 본인 자서전에다가 퐁피두 센터가 완공된 후에 에피소드를 하나 적어둔 게 있는데요. 제가 요것도 살짝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 알려주세요. 한번 이 퐁피두 센터 개관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라고 적혀 있는 부분 조금 제가 읽을까요? 그래요. 제가 빙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리처드 로저스가 되었어요. 퐁피두 센터 개관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지 못해 서성이던 중 한 여인이 우산을 씌워주었다. 함께 길을 걷다 여인이 퐁피두 센터에 대한 말을 꺼냈고 내가 그 건물의 설계자다 이렇게 말한 순간 여인은 우산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니까요.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우산을 씌워줄 정도로 선의를 베푸는 분이 착한 사람인데. 네, 이 소식을 네가 듣고 걔야? 내리쳤다라는 에피소드를 담아뒀는데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본인이 MSG를 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근데 실제로 당시 프랑스 시민들 반응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합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이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피가로에서는 네스호에 괴물이 있다면 파리에는 퐁피두 센터가 있다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뜨겁네요, 안티가.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에펠탑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프랑스 시민들 반응이 안 좋았는데 에펠탑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이고 격한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럴 만한 것이 사실 퐁피두 센터 사진을 검색해 보면 퐁피두 센터만 찍은 걸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주변 경관들이 여전히 이제 유럽의 고풍스러운 그런 그렇죠. 디자인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질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퐁피두 센터가 색깔도 노랑,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 있다 보니까 자칫 좀 촌스러워질 수 있는 디자인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이 건축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받는 건 사실이고요. 이후에는 리처드 로저스가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본인의 어떤 장르를 좀 고도화하면서 색깔을 덜어내거나 배관을 일부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금 세련되게 바꿉니다. 이 로저스의 유작인 우리나라의 더현대에만 보더라도 좀 도시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자아내면서 주변 경관하고 잘 녹아드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퐁피두는 하이테크 건축의 시작점으로서 좀 과감한 시도들이 많이 들어간 어떤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튀기는 튀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럴 수는 있겠네요. 요즘 청년층은 거기 파리는 그냥 건물 전체가 다 유럽의 성 같은 느낌이니까 네.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하나씩 찍고 나서 어머 여긴 현대네 이렇게 하나 찍으면 굉장히 인스타그램업을 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사람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퐁피두 센터 한국 분관은 그러면 개관을 언제부터 하죠? 한국 분관은 이제 내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건용 작가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건용 작가는 한국 전위미술의 1세대 작가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한국 실험미술계의 거장이자 아방가르드 예술을 이끈 예술가다라고 손꼽히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바디스케이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예술과 회화가 합쳐진 형태의 작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디스케이프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작가가 캔버스를 등지고 섭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에 이 눈 쌓인 바닥에 누워서 우리가 팔다리 파닥파닥하면서 천사놀이. 네, 천사들이 하듯이 네. 이제 물감을 묻힌 붓을 손에 들고 이렇게 팔을 휘둘러요. 와. 그러면은 이 팔의 궤적대로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 선들이 대부분 단순한 원이나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 과정 자체가 어떤 일종의 행위 예술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 회화 작품이 남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이 바디스케이프 작품은 이건영 작가의 좀 예술관을 잘 담고 있는데요. 이건영 작가는 예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를 활용한 페인팅 작품들을 상당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힘들어 보이게 진행이 되는 페인팅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80대의 나이에 접어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퍼포먼스 성향이 짙은 회화를 많이 선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이건영 작가의 퍼포먼스를 실제로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고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 다음 달에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 너무 네. 힘들어 보이셔서. 네, 하시는 네. 모습까지도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리는 행위 자체, 신체를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 그 과정 자체의 예술성을 표현을 하시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고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작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이건용 작가의 작품을 조금씩 주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당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네, 내년 11월에 개관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BP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